그래서 한간에서는 좀 불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도덕성의 문제인가 또는 아니다 이것은 학생들도 어쩔 수 없다. 구조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이 이루어지는데 아니 이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학생 또 교수 또 학교 간에 좀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또 저희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또 학생들, 전 학생이고 여기는 선생님들이시지만 학생이야. 저도 이제 갓 학생을 졸업한 이 상황 이후에 우리가 이 사회복지계에서 어떠한 교육을 교수 입장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해야 하고 또 학생들은 그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도 이제 윤리와 철학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측면을 아무리 그 윤리적인 측면은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미 사회복지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험 문제 앞에 단순 이제 이익을 눈앞에 뒀을 때는 또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앞으로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더 좀 철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 사람이면 반드시 배웠을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 정말 오랜만에 영화.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어떤 학업에 대한 성취를 반드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좀 구조화시키면 됩니다. 차라리 오픈북을 하세요. 인터넷 보고 검색해도 답을 쓸 수 쓰기가 뭐 그렇게 쉽지 않을 정도로 문제를 조직화하면 됩니다. 제 경험상 저는 늘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게끔 합니다. 좋은데 학생들이 너무 인정 있게 다 맞질 않아요. 그렇게 대놓고 가르쳐줘도 너무 지혜롭게 떨어져요.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A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지침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픈북이 더 어렵습니다. 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긴장을 합니다. 책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막 찾다 보면 그 시간대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서 차라리 오픈북 형태로 딱 하고 출제를 거기에 맞게끔 내시면 그런 부정 것 때문에 괜히 서로 오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범위는 책 안에 있지만 어떠한 현상이나 문제를 놓고 또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죠. 오픈북 하면서도. 맞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과제를 냈거든요. 법제론에서 실천론에서 그걸 보고 학생들이 뜨아했지만 절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됩니다. 그렇게 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실천론에서 어떻게 냈느냐. 본인이 일하고 싶은 또는 본인이 관심 있는 사회복지 기관을 하나로 선정을 하세요. 그래서 목차대로 분석을 하세요. 물론 거기서는 뭐 홈페이지나 이런 걸 베껴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반드시 그 안에 자기 생각을 느끼게끔 냅니다. 평가를 해보시오.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하죠. 느낌도 똑같습니까? 필요할 경우 카피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셀프 소화설라고 합니다. 나를 분석하는 거죠. 강점, 단점, 기회, 위기. 카드 수가 있나요? 카드 수가 없죠. 내가 사회복지학도로서 미래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모르고 그냥 공부해요. 학점에 맞춰서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착하니까 너 사회복지사 하면 좋겠다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이 돼도 내가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변별력은 생길 수 있지만 또 교수님 입장에서 채점에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채점에 오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 읽으면서 보람을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나중에 기억이 더 나고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되죠. 참고를 할 수 있죠. 셀프 수학이 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세요 합니다. 그것 근간으로 해서
그래갖고 시각화도 한 거죠. 내가 뭐 장애복지시설에서 일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 관련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넣어라. 네. 하게 되면 보람도 있고 변별력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양을 채워야 되겠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신문에서 나온 듯한 얘기만 있다거나 어디서 뭐 보여준 듯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티가 나요. 학생이 썼는지 안 썼는지. 네. 그리고 너무 비싼 게 딱 돌려버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수년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좋아하는 학생들은 엄청 좋아하고 저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은 웬만하면 제가 뭘 안 듣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났겠죠. 네, 소문이 났습니다. 네, 원래 뭐 알아. 이게 어쩌면은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과거에는 시험 본 다음에 그냥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에다가 그냥 외웠던 암기했던 부분을 쓰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는 정말로 이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정말 지혜롭게 자기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맞습니다.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희망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갖고 과제집을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만큼 영양가 있고 지적 수준이 높은 그런 과제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몇 번 물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과제물 보면서 네. 정말 그래도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 그런 교육 방법을 잘 세우셨던 것이 그렇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말 빛을 발하게 되는 게 아닌가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제가 뭐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요. 살짝 자뻑이 있는 시대라고 해서 자부심. 네, 자부심. 네, 자부심.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제 학교라고 하면 또 이제 실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론만 하기보다는 또 실습이 되는데 굉장히 실습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요. 또 이번에 또 특별히 이제 실습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실습과 또 간접 실습이 또 한시적으로 또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습하는 기관도 그렇고 지도하는 교수도 그렇고 실습을 관리하는 학교도 그렇고 굉장히 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겪는 상황에서 아무런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 우리 학생으로서 또 실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이 실습 기관에서 교육받는 것, 그 교육자들 또 학교 안에서 교수님들과 같은 교육자들이 이 학생 입장에서는 좀 가르치는 이 내용, 교육의 방법을 좀 다른 내용으로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마디로 관통시키는 단어 유연성이 될 것 같아요. 유연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 실천 학문을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기술을 제 사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너무 루트가 한 가지로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사회복지사를 생각하고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사회복지관에 들어가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부르는 그렇죠. 심리적 현상이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더 고립되고 더 우울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역할이 크고 또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들의 역량이 발휘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점점 그런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역할을 사회복지사에게만 줄 것이냐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복지 사가 되기 위한 공부도 중요하고 학문도 중요하지만 이 마인드를 길러줄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가의 마인드를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우리 교수님이나 또 실습 현장에서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학생 입장에서는 해봤다. 그래서 교육이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사회복지사만 돼야겠다는 꿈을 갖기보다는 이 나의 사회복지 역량을 배웠는데 이 역량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네. 맞아요. 이 실습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유승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학생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뭐 사회복지 현장이 아니더라도 또 삶을 살아나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배우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배움의 기회의 폭이 너무 좀 좁아졌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기간을 못 구했다. 실습 기간을 못 구하는 거죠. 그렇죠. 뭐 법이 바뀌어서 네. 물론 이제 그 바꾼 이유는 어느 정도 이게 이해는 하긴 하겠지만 실습 기관이 그 법제화가 됐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리스트에 등재가 되지 않으면 그쵸. 네, 실습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기관은 줄어들었는데 그쵸. 또 실습하는 시간은 늘어났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 실습 기관에서의 실습이 과연 사회복지사의 미래에 얼마나 영향가 있었던 실습이었는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네. 이거는 뭐 못 얻었다가 청소를 한꺼번에 시킨다거나 그쵸. 네, 못 얻었던 모금 활동을 그냥 한꺼번에 시킨다거나 뭐 들러리를 시킨다거나 허드렛일을 시킨다거나 뭐 물론 기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상당수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이 좀 이렇게 하기 싫었던 일들을 실습생이 업무를 통해서 그거를 때우는 처리하는 그런 식의 실습들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많이 있지 않았나. 특히 제가 이제 주로 학점은행자랑 시간제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또 실습을 저도 이제 교수를 해봤지 않습니까? 보면 웬만한 기관들은 실습의 상당수를 본인들이 하기 싫은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실습 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허드렛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습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제대로 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배우도록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거는 실습 기관 지도자의 어떤 가질과 역량과 또 그걸 또 관장하는 협회의 어떤 역량, 네, 그걸 또 학교 차원에서의 어떤 지도자의 지도 교수의 또 역량도 세 가지가 다 세 박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서도 지도자의 보수교육이 좀 또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